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책의 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전달이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로 콜센터도 더 늘려야 하고 또 온라인이나 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의 이른바 우산 의전과 관련해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언론 스스로 말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경선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를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입니다. 첫 소식,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피의자 수사 소식입니다. YTN 취재 결과 피의자 강 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불과 4시간 반 전 피해자의 차 안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오전 9시쯤 서울역 앞 길가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회색 반소매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인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남성은 차로 향하는 듯 하더니 차 주변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반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 씨가 경찰을 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26일 밤 9시 반쯤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지 이틀 뒤 주변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이후 차를 버린 뒤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다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후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동 중에 버스에 버린 휴대전화를 확보해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기까지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강 씨는 2차 범행을 벌인 장소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3시 반쯤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 세운 피해자 차 안에서 여성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로부터 4시간 반 뒤 시신을 뒷좌석에 태운 채로 그대로 경찰서로 들어와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앞서 강 씨가 두 여성이 모두 자신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자수한 지 이틀 만에 살인과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살인범 강 씨는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지난 5월에 전자발찌를 탄 채 가출소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소한 강모 씨에 대해 법원은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2차례 넘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강 씨가 높은 수준을 받았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강 씨는 17살 때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뒤 모두 1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은 강도 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지난 2005년 4월 출소했지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운전하는 여성만 노려 손 발을 묶고 납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일삼았는데 피해 여성이 30여 명에 달하고 빼앗은 돈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붙잡히자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었지만 전자발찌를 채웠을 뿐 위험 방지책은 부실했습니다. 특히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이 5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속수무책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첫 번째로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도 집을 뒤질 수 있는 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거 요청만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자발찌를 끄는 50대 남성의 연쇄살인 범행으로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56살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곧이어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크게 4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자장치가 지금까지 6차례 개선되긴 했지만 훼손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치 자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과 경보가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경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가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죄 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위치 정보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CCTV와 위치 추적 정보를 연계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도 현재 서울 11개구에서만 적용돼 있는 것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 25개구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맞춰 인력을 확충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난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예,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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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과가 14범이 되는 거고요. 네. 총 도합하면은 복역 기간만 한 20몇 년 되는 중죄인인데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선지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면 밖으로 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가 문제 아닌가 하는 거죠? 가출소 결정을 한 것인데 판단은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교정기관에서 그 교정 성적이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하긴 하는데 예.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판단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성범죄, 또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서 더 잔인한 잔혹한 범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가출소가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뭐 신상 정보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3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자발찌, 위추적 장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상 범죄가 등록이 되는 게 있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중하다 싶으면 공개를 합니다. 우리 성범죄 알림 시스템, 이 알림 홈페이지 공개하는 게 있고요.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재범성이 상당히 크다면 공개도 하면서 주의에 고지까지 합니다. 예. 그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아마 고지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위치 조작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가지 같이 안 해도 된다고 법원에서 가끔씩 그러거든요. 막 그런 경우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법에 좀 허점이 있는 게 그렇죠.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경찰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강 씨의 집을 5번이나 찾아갔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예. 하는데요. 예. 5번 찾아가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수색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찾아간다 해가지고 아니면 잠겨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필요하다면 뭐 범죄의 징후라든지 이게 강력했을 때 아니면 근거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아직 법에는 뭐 그런 근거 내부 수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징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징후가 있다면 뭐 긴급한 현행범이 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린다 그럼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주거 침입이나 불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것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어디를 가버렸거나 아니면 네.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나갔거나 했는데 찾으러 갔더니 들어와 버리면은 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 되버려요. 위반한 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무슨 법이 지금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한다 그러면 검거하거나 뭐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어떤 범죄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뭔가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위반을 자꾸 한다면은 의심하고 뭔가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 끄는 거 한번 쭉 보니까 2008년에 전자발찌를 끄는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네. 2009년에 5명, 그다음부터 10명, 12명, 18명 하면서 이제 20명대로 넘어가고 올해도 벌써 한 13명. 그중에 또 못 잡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훼손 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전자장치 예.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의 벌금 정도에 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징역을 하기보다는 훼손해서 뭐 실수로 훼손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훼손만을 위한 훼손했을 때는 그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형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또 2명 정도 지금 검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나서 도망 다니고 감시받는 게 귀찮은 거지 끊는 거 자체는 쉽습니까? 사실 공업력 절단기 정도 있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전자발찌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끊을 수가 있다는 게 사실 문제죠. 끊게 되면 바로 뭔가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한참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바로 온다고 하지만 그 신호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검거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이후에 도망가 버린 결과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아직 검거도 그러니까 못 하고 있고요. 그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법무부는 인력이랑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17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던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원수는 상당히 적어요. 예.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훼손의 위험이 있다든지 뭔가 있을 때 바로 조치가 내려지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1대1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몰래 나갔다 오는 것도 파악하는 거 쉽지 않고 또 훼손하는 거 그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경찰하고 안전히 공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때는 경찰이 가더라도 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법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끊기 좀 어렵게 한다더라 뭐 하는 건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으면 더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든가. 그래서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력을 좀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또 오늘 재범 방지 대책을 보면 뭐 훼손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또 절단하려면 가능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법이나 어떤 시행령 이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바로 가가지고 무슨 뭘 할 수 있는 조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범 예. 위험성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좀 강력한 사람은 좀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보완책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논란을 일으킨 강 씨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신상 공개가 이뤄질지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익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또 이전에도 뭔가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두 사람에 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상 정보 공개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법부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직 판사도 네. 전자발찌를 자꾸 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그러면 좀 영장 발부를 쉽게 해준다든가. 그겁니다. 예. 당직 판사가 있으면 또 검사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즉각 할 수 있는 방안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예. 이제 법무부가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4분기부터는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 이후 6개월 뒤 추가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도 4분기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소아 청소년은 12살에서 17살, 276만 명이 대상입니다. 12살 이상으로 접종 허가가 난 파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12살로 하한 조정을 신청한 모더나도 변경 허가가 나면 접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해당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단체 접종보다는 개별 접종의 형태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임신부 접종도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대상 규모는 2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쌓여 있거든요. 접종한다고 해서 조산이나 사산 같은 것들의 위험이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접종 완료 이후 항체 지속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접종은 6개월 이후로 결정됐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 고위험군을 우선해 4분기부터 진행합니다.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항체 액가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하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하여 기본 접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며 다만 일부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면역 저하자는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추가 접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이 제때에 도착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 측이 백신 공급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6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 백신 도입 사무국은 기한이 되기도 전에 질병관리청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도입 사무국은 만약 앞으로도 공급 지연이 반복될 경우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00만 회분 공급 계획이 계약서 같은 문서로 확약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를 이메일 정도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의 공급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18세에서 49세 사이 연령대의 접종 일정을 최대한 추석 이전으로 앞당기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종 선적이 돼서 공급이 되는 일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접종 계획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이 되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여러 차례 생산 차질을 빚은 끝에 정부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받고 난 뒤 다음 달 5일까지 일단 701만 회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101만 회분은 지난 23일 도착했으나 600만 회분은 미도입 상태입니다. 모더나는 4천만 회분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물량은 347만 회분으로 8.6%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마지막 도입분 119만 2천 회분 출고를 앞두고 있으며 출하 시 개별 계약된 2천만 회분의 공급이 완료된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하루 기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이번엔 요양병원입니다. 환자와 간병인 등 두 자릿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1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확진된 돌파 감염. 방역당국은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병동을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장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충남 부여에서는 한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전수검사에서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학교, 직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까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신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충남 논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반면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 증가세를 막은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는 각각 24일, 34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시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55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떨어진 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완화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시고 활동을 줄이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논의를 진행해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일부 관측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인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전 국민의 약 90%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수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은행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시행되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신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등은 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종, 홈쇼핑 등은 안 됩니다. 특히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편의점, 치킨집 같은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 같은 직영점은 제외입니다. 배달앱은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80% 이상이 포함돼 큰 불편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등 대상자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늘려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도 10,000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습니다. 1인 가구 경우 당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늘려 5,800만 원 이하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고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조금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 금액을 10,000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1만 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 원, 3인 28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 원, 3인 35만 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결혼식장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신혼부부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스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버스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빨간 대형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양가 합쳐 하객 49명, 식대는 300명분 지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결혼식장 관련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예비 부부들이 벌이는 이른바 버스 시위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울상인 신부 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마련한 버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8시간씩 서울 도심 곳곳을 정차하며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광판이 달린 트럭에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어놓고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위를 벌였고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에 동시다발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팩스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다며 추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트럭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장에 대한 인원 제한이 유독 엄격하다면서 관련 지침을 완화하거나 예식장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텔들을 가보면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때 100명 이상 정도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그런데 이제 그 호텔에서 그 당일날 예식을 하는 공간을 가보면 49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이제 49인으로 방역 지침이 나오면서 이제 251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례품이든 아니면은 그냥 식대를 어쩔 수 없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SNS로 모인 예비 부부는 2주 전 1,500명이었는데 이제 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예비 부부들이 결성한 신혼부부 연합회는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꿀 때까지 온오프라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첫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얻어 기선제압을 할지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첫 순회 경선 투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충청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려 나흘째 충청권 공략에 힘을 쏟은 이낙연 전 대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정책 가운데 가장 욕심났던 것이 충남형 행복주택입니다만 받아들여서 저의 정책으로 삼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천안, 아산을 비롯한 중원 지역 당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했고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도 비대면으로 세종 공약을 발표하며 구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달랐습니다. 수도권에서 돌봄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 대권주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영역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권리당원 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행보를 달리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추격주자들은 첫 경선지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 목표는 과반 확보로 명확합니다. 캠프 안에서는 충청권 과반 득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기선 제압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충청권에서 압승을 통해서 저 전체 경선 과정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지사가 충청권에서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후 경선 과정은 눈에 띄게 순탄해집니다. 하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2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전에 좀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선에선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두를 지키려는 주자와 추격에 열을 올리는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충청을 찾았습니다. 천안 충남도당 방문과 함께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보며 충청 대망론에 대한 기대치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자기의 뿌리와 연고가 있는 곳에 각별한 그 애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충청민과 함께 제가 이 나라를 정말 정상화하고 반듯하게 만들고 연일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우는 홍준표 의원은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과 6.25 참전 기념탑에 참배하며 도약의 발판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을 홍 의원이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은 겁니다. 윤 전 총장 입당 이후 역전을 자신했던 홍 의원이 아직은 자신의 구상대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추석 무렵이면 결국은 추석 민심이 향후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거로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데 주력했습니다. 진보 정당은 그 사람들이 실천을 못해도 말로는 맨날 그냥 변화 부르짖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는 저는 어느 나라든 보수 정당이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편이고.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달 15일 8명의 후보가 10월 8일엔 4명이 압축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주자들은 존재감 부각이 시급합니다.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가장 먼저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후보 등록 첫날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10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홍원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준비위가 만든 경선 룰을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주자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경선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홍준표, 유승민 두 주자는 기존 경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윤 전 총장과 뒤를 쫓는 홍준표, 유승민 두 주자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경선 초반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경선 전쟁,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권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은. 예. 보니까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네. 범야권에서 누구를 지시하십니까? 라고 국민들한테 물었더니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늘 20%대에서 같이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쫓아갔어요. 지금 오차범위 내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 2위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좀 떨어졌고 28%대에서 25%대로 떨어졌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21%로 올라가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홍 후보가 지금 아까 잠깐 이제 뭐 워딩하는 장면 나왔습니다만 자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이 마쳐지면 이젠 경준위는 사라졌고요. 선관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토론이 시작되죠. 말로 하는 토론입니다. 예비 후보 간에. 홍준표 후보는 이걸 기다렸을 거예요. 자신 있다. 예를 들면 1위를 지금 가고 있는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 국정과 관련된 미래비전 토론으로 하면 제압할 수 있다. 항상 이제 이 여권 후보도 누가 나오든 토론으로 내가 잡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은 사실은 경력도 있고 자신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토론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면 토론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리한 이 지지가 더 넘어올 것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추석을 굉장히 중요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의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상당히 좀 선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촉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맨 처음에 따라잡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아이고 저렇게 차이가 큰데 따라잡겠나라고 했는데 어느 틈에까지 이제 따라는 잡았고 사실은 지난 대선을 생각을 해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선에서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때도 뭐 주자가 5명이었지 않습니까? 5인 5색의 주자가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또 불리한 이슈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위를 해요. 26%대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이제 발군의 저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뭐 12명이나 내일 후보 등록 상황을 완전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윤희숙 후보가 빠지고 12명이 등록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잘하면 양강 구도가 형성되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조금 탄력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고 그걸 이제 이러면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범야권의 후보들이 이제 나눠가기 시작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7일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뭐 무속인을 대동하고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역술이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상당히 오랜 지인 관계다. 그래서 그날 마침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어쩌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 역술인 노모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 점심 미팅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또 약속이 잡히면서 합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만난 김에 유명한 역술인이라 하니 자,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어떻게 풀리겠는가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죠.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아니 상인가. 대기실에 이렇게 평론가들 앉아 있고요. 역술인 한 분이 들어와도 다 물어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에게 재산까지는 올라가겠어? 뭐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게 또 여론에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보도가 돼버리면. 그런데 뭐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늦게 대기만성할 인물로 평가를 했다더라. 그리고 또 이제 부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 부인. 그러니까 정치의 길을 갈 때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원래는 정치할 상이 아니었는데 부인과 만나면서 정치인으로 역정이 바뀌었다. 그런데 당신에겐 약점이 있는데 그걸 부인이 커버해주는 모양새다.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요. 처복 혹은 처덕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덕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을 부인이 커버해준다. 근데 그 무속인이 신문 기사를 잘 안 읽으시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약점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더 이상 묵혀둘 수는 없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이나 장모 관련 악재들이 지금 윤 후보에게는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눈으로 봐서 뭐 그게 전화위복이 될 것인지 혹은 뭐 혐의 없이 넘어갈 것인지 혐의가 없어진다면야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갑자기 이제 그럼 또 급상승할 수도 있죠. 혹은 그 반대가 되면 악재가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나온 이야기들, 역술인의 이야기는 참고로 흘려들어야지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역술인 얘기는 뭐 뉴스에서는 그냥 진짜 흘려듣는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재명 지사의 선두가 이제 조금씩 굳어지나?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 가다가 잠깐 이제 멈춰갖고 소강 상태란 말이죠.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처럼 계속
그냥 밟아가야 되는데 네네. 한 15 정도에서 이제 20으로 가나 했는데 네. 멈춰버렸습니다. 멈춰 있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는 이게 양강구도라고 부르기에는 예. 1위 주자와 2위 주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더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사실은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레이스 위에 서서 예. 스타트 라인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총소리가 들리면 뛰어야 되거든요. 순회 경선이 시작되니까요. 그럼 순회 경선 초반부터 이낙연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를 붙들거나 예. 따라잡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이제 타이밍으로 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다가 맨 끝에 있는 지지 후보 아직 없습니다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한 지역별로 이제 순회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예.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민주당 이 경선에 표를 던지려는 국민 여론조사도 있으니까요. 국민 선거인단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망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이 충청권이 정말로 중요한 예. 여기가 이제 스타트니까 누가 먼저 스퍼트를 하느냐 여기서 아마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충청권 공략을 하고 있는 두 후보의 얘기를 한번 좀 네,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죠. 예.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외의 요구에 제가 가장 근접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 자, 충청권. 뭔가 색깔이 뚜렷하게 지금 어느 후보를 지지하나 드러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호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손대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까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이제 전국적으로 예. 대통령 후보로서의 좀 비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는 뭐 충청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예. 내려가서 아까 얘기한 충청의 사위다. 이거 항상 어디에 사위 이게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 충청 7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 지방 분권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예.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실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단 말이죠. 지금 이낙연 후보도 아까 저 지지율 추이를 보면 급박한 상황이라 네.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좀 제가 귀담아 들은 이야기는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초대 총리는 충청권 인사로 지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당근들을 막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충청권은 뭐 표정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9월 10일이 돼서 투표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온라인 투표하고 초대 총리는 지금 받는, 가방에 나갔습니다. 받는 ARS, 거는 ARS 지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9월 10일에 예. 충청권에 이제 표심이 딱 열리게 될 텐데 이게 아슬아슬한데 격차가 발생하면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팽팽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순회 경선을 조마조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참고로 충청권은 총리는 배출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원도는 그래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10월 10일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발표가 한 3번 이제 더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또 쭉 남았는데 최대 관건 변수는 뭐가 될까요? 최대 관건은 이제 충청에서의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예. 초기에 기선을 누가 제압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TK로 가요.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갔다가 강원으로 가는데 9월 12일 강원이 슈퍼위크입니다. 첫 번째 슈퍼위크가 3번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남으로 가는데 충청 호남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심의 이 파로메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이제 2차 슈퍼위크고 서울로 와서 이제 마지막 슈퍼위크하고 끝나는데 제일 관전 포인트는 10월 10일 결선 투표 없이 1위 주자가 50%를 넘고 끝나느냐. 1, 2위가 과반을 못 얻으면서 결선 투표로 진입을 하면 10월 14일 내지 15일에 날짜는 미확정인데 결선 투표해야 되거든요.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2위가 뒤집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1, 2위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격차를 더 벌려두려고 할 거고 1위, 2위지만 마지막 결선에 가서는 다른 후보들의 이제 표가 합종 연행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가야 그럴 되니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인 이재명 지사는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 10월 10일 날 본선 주자를 결말짓겠다. 이런 각오일 텐데 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얼만큼 선전하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뭐 네. 선거 열기를 돋구는 뭐 전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치를 수 있을까 아닐까. 결선 투표를 가면은 굉장히 그 관심은 뜨거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든지. 네, 뭐 일단 충청 네, 충청 한번 결과를 열어보죠. 한번 봐야겠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로 가세요. 뒤로. 더 앉으세요. 이처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해당 사진을 소개하며 법무부의 행태를 꾸짖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논란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취재진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충북인 뉴스 최현주 기자의 설명입니다. 씌워주는데 옆에 처음에 좀 그분이 처음에 옆에 그냥 서 있었어요. 좀 뻘쭘하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좀 낮추세요 뭐 이런 얘기가 뒤에서 들렸어요. 그러니까 좀 낮추니까 좀 더 이상하다 그러면서 뒤로 가라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기마 자세 말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취하다가 되게 좀 이렇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한쪽 다리는 이렇게 쭈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기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 아예 무릎으로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취하셨거든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굳이 야외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직원이 이제 실내에 들어갈 브리핑 장소에 들어갈 기자들 명단을 이렇게 적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49명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야외에서 해요. 밖에 여기서 해요. 뭐 이거 다 옮기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밖에서 그냥 편한 장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옮긴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자들의 요구라 하더라도 빗속에서 직원을 무릎까지 꿇게 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비판도 작지 않습니다. 다만 취재가 과열된 상황에서 기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디 서야 되지 막 이렇게 자리를 찾다가 좀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얼른 뛰어서 들어갔는데 뒤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 치워라, 뭐 우산 치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몸을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상 기자님이 그냥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직원분처럼 그렇게 자세를 쭈그리고 앉아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여야 대선 주자들은 나는 직접 든다며 우산을 직접 들고 있는 모습을 앞다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의전 논란은 정치권이 원조죠. 지난 2017년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이른바 노룩패스. 당시 김 전 의원은 오랜만에 만난 보좌진에게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과거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다가 황제 의전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관계자가 허리를 숙여 장화를 신겨주는 모습이 신데렐라의 구두를 연상시킨다며
홍데렐라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 장화 사건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뻘밭이라서 장화 혼자 못 신어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길래 내가 이러지 마라. 이러면 사진 찍힌다. 미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시키게 주려고 하는 그 장면만 딱 찍어놓고 황제장화하고 에이 또.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과거 총리 시절 황제 의전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KTX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용차가 열차 플랫폼까지 들어갔고요. 경호팀이 시민들의 탑승까지 막아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과잉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죠. 또 지난 2015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해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미군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공항을 겨냥한 로켓포가 여러 발 발사됐습니다. 미군의 요격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차단했지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무장대원이 불탄 차량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프간 현지 언론은 이 차량에서 로켓포가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카불 공항을 겨냥해 로켓포가 5발 발사됐지만 미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를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로켓포가 모두 차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도 앞서 현지 자사 직원을 인용해 카불에서 여러 발의 로켓포가 발사된 소리가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목격자를 인용해 로켓포가 공항 인근 살림 카르완 지역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로켓포 3발의 폭발음이 들린 후 공중으로 불길 같은 것이 치솟았고 총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의 배후와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인 현지 시각 29일에도 카불 공항 북서쪽에 로켓포가 떨어져 아이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각 29일 카불에서 추가 자폭 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을 무인기로 공습해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에 임박한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간인 국내 이송작전 성공을 취하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낸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해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 가운데 한국행을 희망한 390명 전원을 국내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은 말 그대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자위대 수송기 넉 대를 보내고도 단 1명을 태우고 나온 일본과 비교하면 작전의 성과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작전에 참여한 군과 외교부 등 관계자들의 성과를 직접 치하했습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합니다.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진천 주민과 국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송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의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의 아픔이 과거 우리 국민이 겪었던 고난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송자 가운데 절반이 어린아이라며
교육 등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카불 공항 폭탄 테러와 관련해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 390명이 머무는 충북 진천에 전국에서 응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파는 진천군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 폭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정도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진천몰입니다. 홈페이지에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게시돼 있습니다. 주문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배송 처리가 지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접수를 잠시 중단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이 진천군에 머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응원과 함께 이른바 돈줄을 내자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돈줄은 돈과 혼줄의 합성어로 선한 가게 물건을 팔아주자는 뜻입니다. 지난 25일부터 5일간 1,800건의 주문이 접수돼 하루 평균 360건을 기록했는데 예전보다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주문서와 구매 후기 게시판에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등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들도 잇따랐습니다. 소비자한테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저희가 기존의 재고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주문 받는 즉시 생산이나 특산품을 택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특산품과 농산물 주문이 몰리면서 진천군 농민들과 생산자들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천몰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질 좋은 특산품과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과 접촉이 어려워 판매 증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천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 내지는 우리 지역의 좋은 일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한 돕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진천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죠. 지난 2004년 쇼핑몰 문을 연 이후 주문 폭주로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을 품은 충북 진천군을 향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위가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 7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채운 심의위는 5시간 논의 끝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명분을 하나 더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결론이 내려져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때만 수사 검사가 출석한다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의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모두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과정도 적법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 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출을 받아가며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더 막막해졌습니다. 사채까지 써야 할 판이라며 만기라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1억 원을 대출받아 새로 인테리어를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불과 한 달 뒤 업주의 부풀었던 희망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사 딱 끝내놓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장사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부터는 장사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오르자 이자 부담마저 커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원금 이자 갚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작년에 했던 배달일을 다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라 사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보험료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거는 다 지금 해지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론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0.8%, 2년 전과 비교하면 25% 넘게 늘었습니다. 빚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에 대한 일시상환 문제가 있고, 또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금을 지금은 다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시사한 상황.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이번 주 2개의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영향을 줬던 가을 장마가 아닌 발달한 저기압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2개의 저기압이 연이어 통과하며 폭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우선 화요일과 수요일 작은 저기압이 충청 지방을 통과하는데 남서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 충청과 전북, 경북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력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그리고 동해안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최고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고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경북권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저기압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기압이 통과해 나가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강한 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상청은 여름 더위의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다음 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늦더위와 함께 기습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등 당분간 계절의 시계는 초가을이 아닌 늦여름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은 허리케인 아이다의 상륙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되는가 하면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Oh my God! Yo, yo! 병원 지붕이 강풍에 우수수 떨어져 날아갑니다. 해변에 있는 주택에는 거센 파도가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세찬 비바람에 주유소 지붕은 내려앉았고 철제 지붕은 날아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6년 전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날과 같은 날, 더 강한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Hurricane Ida made landfall officially at Port Fourchon as a Category 4 hurricane with sustained winds of 150 miles per hour. This is one of the strongest storms to make landfall here in modern times.
역대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5번째로 강한 아이다에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전 시스템 손상으로 루이지애나에서 100만 곳 이상의 전력 공급이 멈췄고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웃한 미시시피에서도 8만 곳 이상 정전을 겪었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며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d I've already signed an emergency declaration for both Louisiana as well as Mississippi.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to surge all the response capability that we have to deal with whatever comes next. 루이지애나에는 미국 전체 정유량의 20%를 책임지는 공장 17개가 있고 항구 2곳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5%를 담당하는데 아이다 상륙으로 해안 지역 석유와 가스 생산의 95%가 중단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71님, 전자발찌 착용 범죄 전과자라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색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예, 법무부의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1대1로님, 야외 브리핑을 제안한 것도 기자, 우산 든 법무부 직원에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한 것도 기자였군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